네, 안녕하세요. 대박열린고시학원에서 환경공학을 가르치고 있는 평혜림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대기 환경 파트를 진행을 할 건데요. 간략하게 대기 환경이 어떻게 출제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본 수업을. 환경공학이라고 하는 거는 시험에서 출제될 때 환경공학 개론이라는 제목으로 출제를 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환경공학 개론이기 때문에 상당히 광범위한 제목이죠. 환경공학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학문들이 다 겹쳐져 있는 거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수질환경 공학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대기환경공학, 그 다음에 여기에서 폐기물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소음진동도 들어가고요. 소음학하고 진동학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소음진동을 묶어서 보기도 하고 플러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토양까지 전해지기 때문에 토양과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들이 위해한 물질 아니면 유해한 물질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물질들이 어떤 화학 물질들이 대부분 많잖아요. 물론 자연에서 얻어진 물질들도 있지만 화학적으로 이렇게 합성되거나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생성된 물질에 의해서 유해성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물질을 평가하기 위한 위해성 평가라든지 화학 반응에 관련된 문제들도 간혹 가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화학 반응이라든지 기타라고 할게요. 이렇게 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환경공학 개론은 총 20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정해져 있는 문제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제가 출제될 때 얘는 몇 문제 나오고 얘는 몇 문제 나와요 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의 출제된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것이 출제 비중이 높은 것이 수질하고 대기 파트가 가장 높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험마다 조금씩 달라서 어떤 경우에는 수질이랑 대기가 같은 비율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6문제 이런 식으로 12문제 정도의 그런 퍼센테이지를 가질 때도 있고 안 그러면은 수질이 한 문제 정도는 보통은 많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딱히 몇 문제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제 수질이랑 대기가 가장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수질이랑 대기가 보통 일반적인 시험 문제에서는 10문제 이상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수질과 대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적게 나오면 지금 대기 파트 들어가는 거니까 적게 나오면 대기 파트가 한 4문제, 5문제 정도에서 많이 나오면 6문제, 7문제까지 나오거든요. 좀 범주를, 레인지를 넓게 봐서 한 4문제에서 한 7문제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질은 이보다는 비슷하게 나오든지 아니면 많이 출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은 6, 7문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의 어떤 출제 비중을 보면 이제 토양 같은 경우에는 토양과 지하수를 묶어서 우리가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토양이라는 학문도 있긴 하지만 이런 지하수라는 개념은 토양이 오염되면 지하수도 오염되고 이 지하수 오염되는 거는 수질과 좀 연관관계가 있어서 관련 있는 내용들끼리 같이 나와서 수질 파트로 들어가기도 해요. 문제 수가. 그러면 한두 문제가 더 늘어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기 포함하면은 플러스 한 문제 정도에서 2문제 정도가 플러스 된다라고 하고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폐기물과 소음진동 기타에서 출제가 되는데 이 둘 중에서는 비중은 폐기물이 조금 더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폐기물도 많이 나오면은 3, 4문제까지 출제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나오면 3, 4문제 출제되는데 보통은 2문제 정도 출제된다라고 보시고 소음진동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시험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아예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나오면 2문제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제가 더하지는 않을게요. 더하면 20문항 정도가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표적으로 많이 출제 비중이 높은 수질하고 대기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을 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고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환경공학 개론이기 때문에 이런 각각의 공학적인 과목들은요. 대기, 오늘부터 대기할 거니까 대기를 보시면 대기 같은 경우에는 대기오염 개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개론에서 대기오염 물질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뭐 대기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하면 이런 물질들을 우리가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 이런 방법에 대한 방법론적인 방지 기술 파트를 들어가요. 그리고 보통 대기오염 같은 경우에는 가스상 물질, 입자상 물질인데 대기오염 물질이 어떻게 생겨났냐면 보통 연소 반응이라든지 산업공정 이런 데서 발생하는 것들이 대부분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소를 할 때 연소의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연소공학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공정시험 기준 이런 물질들을 측정을 할 때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되는지 공정시험 기준 그리고 관련 법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출제 빈도수를 보면은 개론 파트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에서 방지 기술 파트가 플러스에서 들어가죠. 그리고 골고루 나오긴 하는데 연소공학 공정시험법 법규는 개론이랑 방지 기술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공정시험은 특히나 이제 대기오염 공정시험 기준은 그렇게 많이 볼 필요는 없지만 연구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공정시험 기준을 조금 별도로 공부를 하실 필요성이 있고요. 법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잘 나오는 부분만 추려가지고 설명드릴 테니까 그 정도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폐기물이나 수질환경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단원을 시작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오늘은 대기 파트에 집중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개론 파트부터 방지 기술 파트까지 부분적으로 이제 나눠져는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을 하시고 좀 세세한 부분들을 암기하실 내용은 암기하시고 이해하실 부분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를 하시다가 어려우신 분들은 어쨌든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끼리의 어떤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 서로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학원에서 운영하는 진통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에 진통 카페에 들어가시면 제가 답을 달 필요도 없이 학생들끼리 서로 공부를 하고 대답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의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OT라고 하기에는 조금 미비하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공부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고 그러면 본격적으로 대기를 공부를 해볼게요. 그러면 페이지는 457페이지고요. 챕터 1에 보시면 대기오염 개론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대기오염의 정의라든지 대기오염이 왜 일어나는지 대기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이런 것들은 읽어보시고 그냥 패스하셔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상식적인 선에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기오염의 정의는 읽고 넘어갈게요. WHO는 세계보건기구를 말하죠. 그래서 거기서 정의하는 대기오염은 무엇이냐. 대기 중에 인간이 배출한 한 가지 이상의 오염물질이 그 지역의 다수 일반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공중보건상 위해를 끼치고 인간이나 동식물 활동에 피해를 주어서 생활과 재산상 정당한 권리를 방해받는 상태를 우리가 대기오염이라고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물도 그렇고 공기도 그렇고 어느 정도의 오염물질은 스스로 깨끗하게 정화할 수 있는 그런 정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환경오염, 대기오염, 수질오염 이런 오염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은 자연이 가지고 있는 정화 능력보다 조금 더 많은 오염물질이 들어왔을 때 그 대기라든지 수질에 어쨌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정화를 할 수가 있는 범위를 넘어선 거니까 그런 경우에 우리가 오염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한테나 아니면 재산상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식물도 있을 테고 그래서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걸 오염이라고 하는데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대기오염이 이렇게 정의를 한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의미로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밑에 보시면 대기 중에 인공적으로 계속 인위적으로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인위적으로 인공적으로 오염물질이 혼입되어서 양이라든지 질, 농도, 지속시간이 상호작용해서 다수의 지역 주민에게 불쾌감을 일으키거나 위해를 끼치며 인류 생활이나 식물의 생장을 방해하는 상태를 다시 대기오염이라고 하고요. 넓은 의미로는 다음과 같은 조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충족될 경우에 대기오염으로 간주를 하는데 사람이나 아니면 동식물, 재산상의 악영향을 끼치는 물질들도 대기오염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대표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 들어보셨겠지만 SOX, SOX라고 하죠.
황산화물을 말하는 거예요. 황이라고 하는 물질이 산화돼서 생성된 물질을 말하고요. 넓은 의미로는 황이 포함되어 있는 화합물을 다 총칭해서 황산화물이라고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황이 산화된 물질이다라고 해야 되는데 속스를 황이 포함되어 있는 화합물까지 우리가 다 어우러서 얘기를 일반적으로 하기도 하죠. 그리고 CO는 일산화탄소가 되는 거고요. 녹스는 질소산화물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인위적인 배출도 있고 자연적인 배출도 있어요. 화산 폭발이라든지 아니면 산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온천 같은데 근처 가면은 속스라든지 녹스 같은 것들이 자연적으로도 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지만 인위적으로 배출되는 것에 의해서 인위적인 배출량이 너무 많았을 경우에는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을 우리가 대기오염 물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 보시면 정상적인 대기화학 조성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농도로 존재하는 물질, 즉 온실 효과를 유발하는 이산화탄소라고 예를 들었는데 뭐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이산화탄소는 대표적인 온실가스예요. 온실가스, 온실기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산화탄소가 얼만큼 있냐 하면 뒤에서 다시 할 거니까 그냥 말로만 들어놓을게요. 약 0.033% 정도가 있거든요. 뭐 책마다 그 0.033%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0.032%에서 뭐 0.035% 이런 식으로 한 320ppm에서 350ppm 정도가 대기 중에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런 물질들이 정상적으로 존재를 하는데 그거보다 더 과잉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과잉으로 이제 이산화탄소가 배출됐을 경우에 이런 물질들이 온실 효과를 유발한다라고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고 이산화탄소 할 때 다시 온실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디귿번에 보시면 대기 중에서 체류 시간이 비교적 긴 물질 예를 들어서 CFC라고 하는데 염화불화탄소예요. 염화불화탄소 일명 예전에 프레온가스라고 많이 불렸던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프레온가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지금 사용이 많이 금지가 되어서 많이 사용을 하진 않지만 예전에 사용했던 그런 프레온가스가 아직까지 대기 중에 남아 있어서 성층권에 있는 오존층을 파괴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대기오염 물질로 우리가 규정을 해놨고 인위적인 발생으로 인해서 외계에 통상 존재하지 않는 물질이 생성되는 경우 그러니까 뭐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물질인데 얘네들끼리 상호 어떤 화학 반응이나 광학 반응에 의해서 생성되는 물질이 있을 경우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기오염이 일어났다라고 파악을 한다라고 기억을 해놓으시면 돼요. 되셨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금 있다가 대기오염 물질을 분류를 할 건데 이런 대기오염 물질의 종류들을 분류를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크기에 따라 분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법적으로 규제를 하기 위해서 구분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뭐 법으로 정해놓고 그래서 대기오염 물질을 이만큼 이상으로 내보내면 안 된다. 사람이라든지 인간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식물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범위 내로 우리가 배출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법 중에서 대기와 관련된 법은 대표적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왜 이 법을 만들었냐 하면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국민 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 보전해서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별로 어려운 것도 없죠. 그래서 쉽게 조금 읽어보시고 간략하게 써놨지만 중간중간에 이산화탄소 때문에 온실 효과가 유발되고 CFC는 장기적으로 체류하고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한 거긴 한데 나중에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좀 마음 편하게 읽어보시는 부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458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이런 대기 오염 물질들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오염 물질의 원인이 나와 있는데요. 오염 물질은 자연적인 원인도 있고 인위적인 원인도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조건 인위적으로만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배출되는 것도 무시 못할 정도로 많거든요. 그래서 화산이라든지 폭발, 산불, 온천 등 온천도 있고요. 아니면 동식물이 썩어요. 맞죠? 동식물 같은 경우에는 유기체로 되어 있는데 그런 유기물 덩어리들이 썩는다, 부패된다, 수질 파트에서는 혐기성으로 분해된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황화수소라든지 암모니아 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도 발생이 되고 모래먼지 등에 의해서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물질들에 의해서 SO2, 이산화황,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유황가스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도 발생되는 양이 많다라고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연적인 현상은 보통 국지적이에요. 산불이 날 때 전 세계가 산불이 동시에 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만의 특성이기 때문에 보통 국지적이고 발생 빈도가 그다지 높지 않다라고 하는데
한 번 산불이 발생을 하면 인위적으로 어떤 공장에서 배출하는 거에 비해서 많은 양의 속스가 배출이 될 수 있거든요.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양은 적은 것은 아니에요. 배출량은 적은 것은 아닌데 어찌됐든 어떤 범주 내에서 보면은 그런 국지적이면서 발생 빈도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생성된 오염물질이 주변으로 쉽게 확산되어서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편이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뭐 기상현상이라든지 주변의 지형이라든지 기후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니까 그냥 읽고 넘어가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밑에 보시면은 대표적인 자연적 대기오염물질의 종류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이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화산활동에 의해서는 뭐가 많이 발생하냐면 아황산가스, SO2, 이산화황이라고도 해요. 산화질소라고 해서 질소가 산화된 질소 산화물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입자상물질 같은 거, 재 이런 거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매연 이런 거. 산불 나고 화산활동, 화산 폭발하면 당연히 화산재 같은 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입자상 물질들도 많이 배출이 되고요. 산불이 나면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그 다음에 질소가 산화된 질소 산화물, 산화질소를 질소 산화물로 알고 계셔도 되고요. 재 같은 것들도 많이 발생이 되고 태풍에서는 먼지가 많이 날아다니겠고 살아있는 식물에서는 화분은 꽃가루거든요. 꽃가루라든지 그리고 어떤 그런 거 소나무 이런 거 있죠. 침엽수, 활엽수에서 일종의 탄화수소류들이 발생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뭐 테르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식물에서 탄화수소가 일부 배출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분해 중인 유기물이라고 하는 건 유기물이 분해되면서 탄소 같은 경우가 메탄, 그 다음에 황화수소 같은 걸로 분해가 되는데 보통 자연 중에서 이제 동식물이 부패되면 이런 메탄이라든지 황화수소, 암모니아 같은 것들이 배출이 되고요. 토양에서는 먼지라든지 바이러스 같은 것들, 바다에서는 해염 입자 같은 것들, 염분 입자 같은 것들이 배출이 되죠. 그래서 자연적인 원인으로 배출되는 양을 무시 못할 정도로 발생량은 많은 편이다. 하지만 발생하는 빈도는 적고 국지적이다라고 하는 거 참고하세요. 인위적인 원인은요, 뭐 보통 다 인간의 활동에서 다 나오죠. 오늘 오실 때 대중교통 이용하고 오셨나요? 뭐 자동차 타고 오시든가 아니면 버스를 타고 오시든가 우리가 뭐든 하는 인위적인 활동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대기오염 물질들이 대부분 많죠. 그래서 발전소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가정난방 아니면 폐기물 소각 보통 우리가 연료를 태우잖아요. 연료, 뭐 자동차 타고 오셨으면 아니면 버스 타고 오셨으면 버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천연가스 그 다음에 자동차 휘발유 자동차를 타고 왔으면 뭐 휘발유라고 하는 석유라는 연료를 태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연료를 태워가지고 그 태워서 발생하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구동을 해서 운송수단을 계속 돌리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것을 가지고 했을 때 이런 연료를 태우는 거는 연소라고 하고요. 폐기물을 태우는 건 소각이라고 해요. 어쨌든 태우는 건 똑같은데 그래서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나오는 입자성 물질들도 많고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 탄화수소는 화학 시간에 아마 다 배우실 텐데 HC라고 쓰죠. 탄화수소 화합물로 구성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 광화학산화물이라고 하는데 뒤에서 이제 제거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옥시던트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옥시던트. 그래서 이런 물질들이 인위적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이런 대기오염 물질들이 자연적이나 인위적인 원인으로 자정작용을 초과하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 같이 배출된 대기오염 물질은 시간이 경과하면 대기가 스스로 깨끗해지려는 작용에 의해서 정화가 되지만 좁은 지역에 너무 많은 양이 한꺼번에 정화 능력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들어오면 대기오염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면 정화할 수 있는 양만큼 나오면 대기오염이라고 얘기는 안 하죠. 됐죠? 그리고 지역 및 기상 조건의 영향도 많이 받죠. 그래서 옆에 보시면 대기오염 물질은 보통 확산이 되면서 점차 농도가 낮아지는데 기상현상이라든지 아니면 지형 조건으로 인해서 오염물질이 확산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기오염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밑에 보시면 대기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라고 되어 있는데 뭐 바람, 지형, 강우량, 그 다음에 지형이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떤 지형 같은 경우에는 조금 깊숙이 이렇게 푹 파였냐, 어떤 지형 같은 경우에는 도시냐, 아니면 시골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제가 똑같은 지형을 두 가지를 써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기온, 역점, 빈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쉽게 말을 하면 대기오염 같은 경우에는 대기 오염 물질이 대기 오염을 유발한다라고 하면 자정 능력을 초과하는 대기 오염 물질이 사람이라든지 인간, 동물, 식물,
아니면 이런 재산, 이런 것들에 피해를 주고 있는 거 대기오염이라고 하죠. 그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대기오염 물질이 있는데 이런 대기오염 물질이 어떻게 되면은 그 지역의 대기오염이 잘 안 일어난다. 여기는 되게 청정해. 대기오염이 심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확산이 잘 돼야 돼요. 대기오염 물질이 오염 물질이 확산이 잘 되면 원칙적으로는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지역 내에서 대기오염의 영향을 덜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기오염 물질이 확산이 잘 되는 조건, 그러니까 대기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보면은 오염도가 큰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오염이 되게 심하다라고 하면 아, 확산이 잘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오염이 잘 안 된다라고 하면 확산이 잘 일어나지 않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됐죠? 물론 이것만으로 판정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보시기에는 오염이 심하다 그러면 오염이 심하다. 확산이 잘 안 일어난다. 거꾸로 했지. 오염이 심하지 않다. 오염도가 낮다라고 하면 확산이 잘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면 확산이 잘 안 되면 오염도가 그 지역의 오염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확산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바람이 어떨까요? 약하겠죠? 그 바람이 부는 걸 교반한다, 혼합한다, 아니면 난류가 발생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바람이 별로 불지 않았을 때 말하는 거죠. 약하다. 그리고 지형적인 영향? 지형적인 영향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대기오염 물질이 확산이 잘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둬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형이 이렇게 평지 지형이 있고요. 만약에 지형이 다른 지형보다 조금 더 이렇게 깊숙하게 들어간 계곡이라든지 아니면 분지 지형 같은 것들 보면은 오염물질이 들어가면 이 오염물질 바깥으로 잘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오염물질이 잘 나올 수 없는 어떤 기상 조건이나 지형 조건에 따라서 오염물질이 여기 가둬지거든요. 이렇게 가둬지면 여기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지형적인 특징으로 분지라든지 계곡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오염도가 높아지고 확산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온, 그러니까 이거 대기 안정도라고 할게요. 아직 대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기 안정도라고 하면 우린 지구상에 발 붙이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지구 표면이에요. 얘를 원래는 지구가 이렇게 동그랗게 그렸다고 하면 지구 표면에서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를 받아요.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의 대부분이 지표로 이렇게 도달하거든요. 그러니까 지표로 도달했다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바깥으로 다시 방출을 하기도 하지만 지표로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리고 얘네는 비열이 작잖아요. 지표는 물보다. 맞죠? 물은 비열이 커가지고 금방 뜨거워지고 금방 식지 않는데 지표 같은 경우에는 물보다는 비열이 작기 때문에 금방 뜨거워지고 금방 식거든요. 그러니까 열을 잘 받아요. 잘 받고 있다 보니까 보통 한낮에는 지표 근처에 있는 공기가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정상적으로는 지표에서의 온도가 높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온도가 구배가 돼요. 보통 환경감률이라고 하는 평균감률을 보면은 표준 체감률이라고도 하지만 보통 100m 올라갈 때마다 약 0.65도씨씩 감소를 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100m 올라갈 때 처음에 온도가 만약에 10도다라고 하면 처음에 지표에서 온도가 10도였다. 그럼 100m 올라가가지고 재면 10도에서 마이너스 0.65도 뺀 것만큼 온도가 낮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1도에서 0.65 빼면 얼마지? 9.35도. 100m 올라가면은 9.35도가 되고 또 여기서 100m 올라가면 0.65도씩 낮아지는 이런 구배를 가진다는 거예요. 기울기를 가진다는 거. 이해 가시죠? 이게 대기 안정도거든요. 지금 대기 안정도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밑에 보시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뜨거운 공기랑 차가운 공기가 있어요. 그리고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있거든요. 참고 다 아시겠지만 더운 공기, 찬 공기, 물도 해당해요. 공기나 물 같은 경우에는 이동하는 물체다라고 해가지고 유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유동한다라고 해서 유동성이 있잖아요. 그쵸? 이 유동성이 있는 애들이 열을 전달할 수 있는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네들은 보통 대류 현상에 의해서 위아래로 섞이면서 혼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더운 공기는 어떻냐면 더운 공기나 더운 물은 차가운 공기나 차가운 물에 비해서 가벼워요. 가벼워서 위로 상승하려고 그래요. 아셨죠? 더워지는 공기는 뭐 하려고 그런다고요? 위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가벼워서. 됐죠?
차가운 공기는 어때요? 차가운 물은 밑으로 내려오려고 그래요. 하강하려고 그래요. 왜? 무거워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볼게요. 안정하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걸 안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막 어딘가가 불안정하고 불안하면 뭔가 이렇게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안정하다라고 하는 거는 그 상태를 그냥 가만히 유지시켜주는 걸 환경에서는 안정하다 이런 식으로 안정한 상태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기본적인 대기에서는 기본적인 공기, 지구상에서는 지표가 태양 복사 에너지의 열을 흡수를 해가지고 지표 근처에 있는 공기가 뜨겁다고요. 그쵸? 햇빛을 한참 받을 때에는.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온도가 더 높기 때문에 더운 공기가 되는 거고 더운 공기는 가벼우니까 위로 올라가려고 하거든요. 그럼 상대적으로 자연은 항상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 공기가 다 위로 올라가면 이쪽에 있는 공기가 이렇게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언제까지 계속 뜨거운 게 아니잖아. 그치? 가다 보면 식거든요. 옆으로 이동하다 보면 여기 식어요.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고 다시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섞여요. 섞이는 건 안정한 거예요? 불안정한 거예요? 불안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대기의 안정도가 불안정해서 위아래로 잘 섞이면 위아래로 잘 섞인다는 얘기는 확산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염도가 높고 확산이 잘 안 된다는 얘기는 위에 있는 공기는 뜨겁고 아래에 있는 공기는 차가워서 위아래가 섞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가 어떨 때? 안정할 때. 아셨죠? 상층 공기의 온도가 더 높고 하층 공기의 더 낮을 때 뭐 대기 안정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얘랑 반대로 생각하면은 오염도가 심하지 않다. 그 지역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바람이 어떨 때? 강할 때. 풍속이 강해야지 난류가 많이 발생하고 혼합이 잘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바람이 강할 때 저는 이게 두 개로 딱 상반되는 것들은 웬만하면 두 개를 다 안 쓰려고 하거든요. 하나만 정확하게 알아두면 반대로 외워두시면 되니까. 네. 강할 때 분지보다는 평지. 대기가 어떨 때? 불안정할 때. 대기가 불안정하고 평지이고 바람이 강하면 확산이 잘 일어나고 그래서 그 지역의 오염도는 낮아진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기 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이 있겠죠. 물론 이것뿐만 아니에요. 이것뿐만 아니고 그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뭐 태양에서 오는 빛을 흡수를 하냐 아니면 지구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를 흡수를 하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우리가 그냥 간략하게 대기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뭐 기상현상이라든지 아니면 지형의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대기 안정도를 가지고 판정할 때는 이렇게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비가 되게 자주 내리는 지역이 있어요. 만약에 막 오염물질이 많은데 비가 되게 자주 내린대. 오염물질을 내보내는 그런 배출시설이 많은데 비가 자주 내리면 그 오염물질 중에 입자 같은 것들은 쓸고 내려오니까 씻겨 내려가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뭐 레인아웃, 워시아웃이라고도 하긴 하지만 어쨌든 뭐 씻겨 내려가는 것들도 있고 가스상 물질 같은 경우에 물속에 잘 녹는 것들도 끌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 비가 내리는 양에 따라서도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래서 기상적인 현상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대기오염의 영향 인자를 보시면 바람, 오염원이 배출된 지역에서 인근 지역 또는 비오염 지역으로 오염물질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고 어떤 확산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거죠. 지형 같은 경우에는 바람의 양이나 강도를 결정하고 강우량, 강설량, 지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떤 기상현상 같은 것들이 지형의 영향, 전반적으로 다 관계가 있으니까 대기오염에 영향을 미치고 강우량 같은 경우에도 오염물질과 결합해서 산성비 같은 거를 유발하기도 하고요. 지형은 도시화로 인해서 열을 흡수할 수 있는 지역,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라든지 건물 같은 것들이 많은 그런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열을 계속 흡수를 하거든요. 잘 방출을 못하고 그래서 그런 도시 지역이 다른 옆 도시가 아닌 전원 지역보다 온도가 높은 현상을 우리가 열섬 현상, 히트 아일랜드라고도 해요. 그래서 열섬 현상 같은 것들이 유발될 수도 있다. 온도가 주변보다 상승할 수 있다. 옆에다가 열섬 현상이라고 하시고 히트 아일랜드라고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온 역전이라고 했는데요. 기온 역전은 이게 정상적인 대기라 그랬잖아요. 정상적인 한낮의 기온의 9배. 그쵸? 요 9배가 정상적인 기온 9배인데 기온 역전 거꾸로 된 거예요. 밑에 있는 공기가 어떻고?
차갑고 위에 있는 공기가 어떻고? 뜨겁고. 그래서 얘가 기온 구배가 이런 식으로 된 게 기온이 역전된다라고 하는데 기온이 역전되면 밑에는 차가운 공기, 위에는 뜨거운 공기니까 상당히 안정하거든요. 그래서 기온 역전이 된다라고 하는 건 무조건 같은 말은 안정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대기가 안정한 상태. 그래서 이런 안정한 상태에서 대기오염이 더 심화될 수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 후에 나올 여러 가지 역사적인 대기오염 사건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런던 스모그라는 사건이에요. 그 런던 스모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다 기온 역전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알고 계시면 좋겠고 오염물질에 대기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여기까지는 이제 워밍업이고요. 자세하게 설명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 번씩 읽어보고 뒤에 이제 하나하나씩 세세하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 앞에 있는 거 읽어보면 아 이래서 이렇구나 라는 게 이제 크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다가올 수 있으니까 지금은 그냥 워밍업 정도로만 정리를 해놓으시고 지금부터는 조금 볼게요. 459페이지를 보시면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이 있어요. 그쵸? 여기는 459페이지에 이렇게 쓸게요. 대기 오염물질의 근데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이라고 나와 있지만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을 구분할 때 자연적으로 화산 폭발할 때 나와? 산불에서 나와? 이렇게 자연적인 배출원과 인위적인 배출원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하겠죠. 그래서 대기오염 배출원은 자연적 배출원과 인위적 배출원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대기오염 물질이 발생을 해서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거를 제어를 하기 위해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는 거 아니면 뭐 산불 나는 거 자연적인 산불 나는 거 아니면 온천 나오는 거 이런 걸 제어를 할 수는 없잖아요. 자연적인 발생은 우리가 제어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죠. 그 인위적인 배출원 같은 경우에는 크게 또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저오염원이 있고요. 면오염원이 있고요. 선오염원이 있어요. 수질에서는 점오염원하고 비점오염원으로 구분을 하거든요. 됐나요? 점오염원하고 면오염원 같은 경우에는 수질에서 말하는 점오염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한 점에서 어느 구멍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공장이 있는데 이 공장 굴뚝에서 어디서 나오는 줄 알겠다. 빨간색 연기가 만약에 나온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여기 근처에 공기가 빨개졌는데 이 빨간 공기는 여기 공장에서 빨간 연기가 나와서 그럴 거구나. 그럼 요 점에서 나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걸 점오염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그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수질오염은 관로를 통해서 보통 배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점오염원이다, 관로를 통해서 배출되지 않는다, 그럼 비점오염원이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대기오염 물질은 굴뚝을 통해서 나오면은 이 굴뚝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들이 하나의 이런 대기에 다 쌓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뭉쳐져 있으면 점오염원들이 뭉쳐져 있으면 얘네들을 묶어서 면오염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공장들이 빨간색 연기 내는 애도 있고 노란색 연기 내는 애도 있고 뭐 파란색 연기 내는 애들도 있어. 근데 얘네들이 공장 단지에서 이렇게 같이 있어. 그러면 하늘이 다 빨주 노초 이렇게 막 섞여가지고 오염을 시킬 거 아니에요. 이런 애들 뭉쳐서 면오염원이라고 해요. 그럼 공장들은 내가 막 이동하나? 아니잖아요. 그쵸? 얘네는 이동하는 오염원이 아니거든요. 근데 선오염원 같은 경우에는 뭐 말하는 거예요? 자동차 굴러가는 순간, 짝 시동 거는 순간부터 시동 끄는 순간까지 계속 대기오염 물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선오염원 같은 경우에는 일명 이동오염원이라고 하죠. 이동오염원. 그래서 인위적인 배출원은 점오염원, 면오염원, 그 다음에 선오염원으로 구분이 된다. 저거 되게 별거 아니지만 예전에 시험 문제에서 이동오염원은 점오염원과 면오염원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기본적으로 점오염원, 면오염원, 선오염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 별도의 설명은 다른 거는 안 할게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자연적 배출원은 화산, 황사, 모래바람, 꽃가루, 산불, 인간의 활동과 관계없이 대기오염 물질을 발생하는 배출원이다. 사실 황사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인 배출원이에요. 왜냐하면 바람이 그렇게 부는 거니까. 그쵸? 바람이 우리나라 쪽으로 대표적인 중국에서
바람이 중국 쪽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바람이 그렇게 부는 건 자연적인 거죠. 근데 왜 중국 때문에 그렇다, 뭐 너네가 그래서 그렇다 이런 이유가 중국에서 바람이 우리나라 쪽으로 항상 불어오는 거를 봄철에는 불어오는 걸 알면서도 이제 대기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배출 시설들이 많잖아요. 거기서 각종 중금속 같은 것들이 황사랑 같이 떠내려오기 때문에 불어오기 때문에 그런 유해한 중금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거지. 황사 자체는 어쨌든 자연적인 배출원이라고 보시는 거고 조금 더 심도 있게 보시면 요즘 황사는 중금속 같은 것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철분이거든요. 그래서 철분 같은 것들이나 유해 중금속 같은 것들이 많이 포함돼서 우리나라 쪽으로 날아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배출원인 겸 인위적인 배출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불어오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어쨌든 자연적으로 불어오는 거니까. 두 번째 인위적인 배출원 보시면 고정 배출원. 얘네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고정 배출원이라고 해요. 고정 오염원, 고정 배출원 이라고 하고 고정 배출원에는 점오염원, 면오염원, 이동 배출원인 그 다음에 선오염원으로 구분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 부분은 한번 지문에 나왔었고 출제되었으니까 절대 틀리시면 안 되는 부분이고 점오염원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지역에 집중해서 이거 수질 파트에서도 계속 나와요. 한 지역에서 집중해서 어디서 나오는지 파악이 가능한 이런 오염원을 점오염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특정 지역에서 배출되어서 대량으로 배출되는 배출원으로 배출량 얼만큼 나오는지 배출 단위도 배출량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얼만큼 나오는지 파악이 가능한 거. 각종 산업공정이나 용제시설, 그 다음에 발전소, 그 다음에 석유류 같은 것들을 저장하고 운반하는 그런 시설, 그 다음에 아파트, 대형상가 이런데 어쨌든 인위적인 배출원이 다 한 점에서 나온다라고 하면 점오염원이고요. 면오염원은 주택과 같이 일정 규모의 소규모 발생원이 다수 모여서 오염물질을 발생함으로써 오염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을 우리가 면오염원이라고 하고 선오염원은 이동하면서 계속적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동차, 비행기, 기차, 선박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거죠. 어렵지 않으시죠? 여기까지는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조금 신경을 써서 봐두도록 할게요. 사실 대기오염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것들이 잘 나오는 문제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시험 문제가 그렇겠지만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이나 항상 중요하다라고 설명하는 것만 시험 문제 나오면 너무나 좋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되게 많은 중요한 파트가 있잖아요. 대기도 되게 중요한 파트가 있고 시험 문제에 이것도 나올 것 같고 이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기사 시험 같은 데에도 얘는 항상 나오는데 왜 공무원 시험에는 안 나오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공무원에는 중요하지 않다, 기사에만 중요하다 이거보다는 출제 빈도가 높고 낮고 그리고 문제 수의 차이가 있잖아요. 기사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개론만 20문제, 방지기술 20문제, 공정 20문제, 연소공학 20문제, 법규 20문제 이렇게 100문제를 보는데 여기 나와 있는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20문제에 대기 문제, 수질 문제 다 넣어야 되다 보니 그 잘 나오는 파트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 범주를 우리가 조금 광범위한 범주를 줄여서 보기보다는 그래도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을 하고 그래도 잘 나올 수 있는 출제 빈도가 있다라고 하는 한 번씩 나왔던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들도 배제를 할 수는 없죠. 문제수가 워낙에 적고 광범위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나왔어요 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은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지문으로 이렇게 나왔었어요 라고 하는 거는 강조를 해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은 정말 신경 써서 알아두셔야 되고 나오지는 않았지만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부분이에요. 중요해요 라고 하는 부분들도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공부를 하시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워낙에 양이 많기 때문에 광범위한 부분을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많은 양을 가르쳐 드린다고 해서 머릿속에 다 남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습을 철저히 하셔야 되고 요즘 학생들 공부하는 방법들을 많이 검색을 해보면 N회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몇 회독 얘기를 하는데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이론을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론을 2바퀴 돌 때쯤 이제 이래서 이러는구나 라는 게 감이 좀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부분에 여러분들이 다시 필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중간중간 중요한 파트를 필기를 해드리면 그런 필기 내용들을 그날 집에 가셔가지고 오늘 배운 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저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오늘 2시간, 3시간 수업 받았다라고 하면 3시간만 복습하자 주의거든요. 그 3시간 복습을 하실 때 노트 필기도 해보고 문제 풀 거 해보고 이런 식으로 좀 자기만의 노트 필기를 하시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도움을 드릴 테니까 잘 체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460페이지에 있는 대기오염물질의 분류를 볼게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나? 대기오염물질을 분류를 한다라고 할 때 그 기준에 따라서 분류하는 기준들이 다르잖아요. 그쵸? 뭐 예를 들어서 크기가 크냐 작냐로 구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얘네들이 공장에서 나오는 거냐 공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딴 데서 나오는 거냐 이렇게 구분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대기오염물질을 분류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설명을 드리면 생성하는 과정에 따라서 생성 과정에 따라서 분류를 하면 1차 오염물질이 있고요.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렇게 쓸게요. 1차 오염물질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2차 오염물질이 있고요. 그럼 볼게요. 하나 더 있는데 조금 있다가 1차 오염물질, 2차 오염물질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냐면 1차 오염물질은 만약에 이렇게 공장이 있어요. 공장을 그렸어요. 공장을 그려서 공장 굴뚝에서 오염물질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해요. 그 오염물질 같은 것들이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뭐 일산화탄소 이런 것들도 연소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겠고 이게 일산화탄소 아니면 탄화수소 같은 것들도 이렇게 공장이나 아니면 자동차 같은 데서 나오거든요. 맞죠? 그러면 여기는 배출원이라고 했을 때 이 배출원에서 직접 나오는 거잖아요. 직접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이런 오염원을 1차 오염물질이라고 하고요. 1차 오염물질. 만약에 이 배출원에서 나오는 이런 탄화수소라든지 아니면 이런 배출원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이 있거든요. 질소산화물. 이 질소산화물 같은 것들이 어쨌든 간 일단 들을게요. 얘네들이 결합을 해서 대기 중으로 나왔잖아요. 직접 나와가지고 공기 중에 나와서 햇빛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을 받으면 과정은 생략하고 요것에 의해서 오존이라든지 PAN이라고 하는 펜이라든지 PBGN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막 생겨요. 새로 생겨요. 이거는 뭐 직접 나온 거는 아니지만 이 직접 나온 애들 때문에 생긴 물질이잖아요. 이런 물질이 2차 오염물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차 오염물질 같은 경우에는 직접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거. 됐죠? 배출원에서 직접 배출되는 거. 직접 배출되는 거라고 하면 2차 오염물질 같은 경우에는 1차 오염물질이 직접 배출한 물질이 대기 중에서 뭐 하거나 화학적인 반응을 하거나 아니면 대기 중에서 얘네가 분해되기도 하거든요. 뭐 햇빛에 의해서나 여러 가지에 의해서 분해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화학 반응을 하든지 가수 분해가 되든지 아니면 햇빛에 의해서 화학 반응하는 광학 반응을 하든지 이래서 생성된 물질을 우리가 2차 오염물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1차 오염물질이 오염물질이 뭐 해서? 화학 반응해서 뭐 여기에서는 화학 반응도 있을 수 있고 햇빛에 의해서 화학 반응하는 광학 반응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가수분해 반응 같은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오염물질을 2차 오염물질이라고 얘기하죠. 되셨나요? 1차 오염물질 같은 경우에는 뭐 배출원에서 직접 배출되는데 자연적인 배출원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배출원에서 직접 배출되는 건 우리가 인위적인 배출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뭐 여러분들 오늘 차 타고 왔으니까 자동차 같은 데에서는 계속 배출이 되잖아요. 직접 자동차라고 하는 배출원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대표적인 특징이 뭐야? 그러면 얘네는 아침이 좀 늘어난다? 왜냐하면 출근 시간이니까. 그리고 저녁 때 퇴근 시간에 조금 더 늘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동차를 많이 끌고 출퇴근 시간에는 차가 많이 밀리잖아요. 이동 오염이. 그래서 아침에 러시아워 시간이 증가해요. 아침 출퇴근 시간에
외울 게 아니니까 이해만 하면 되니까 그냥 제가 출퇴근 시간이라고 할게요. 책에는 제가 러시아어라고 적어놨을 거고 아침에 좀 증가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 증가하는데 오전 8시경에 증가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오전 8시경에 출근을 많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오전에 증가를 해요. 오전에 증가하는 건 러시아어에 증가를 하고요. 이 발생된 이렇게 자동차에서 나오는 1차 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대기 중으로 나오면 얘네들이 여러 가지 반응에 의해서 2차 오염물질이 생기게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화학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A라는 물질이 화학반응에서 B라는 물질로 생성이 되는 정반응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A라는 물질은 반응하면 점점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가 이런 1차 오염물질이 화학반응이나 광학반응, 광화학, 빛이 있어야지만 반응을 하는 거라서 낮에는 광학반응으로 다른 물질을 생성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기 환경 쪽에서는. 그러니까 오전에 증가를 했다가 낮에는 다시 감소를 해요. 왜? 2차 오염물질로 변화가 됐기 때문에. 생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낮에는 감소. 왜? 뭘로 변했어요? 2차 오염물질을 생성했기 때문에. 2차 오염물질을 생성했기 때문에. 됐나요? 그리고 밤에는 다시 증가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가정 난방 같은 거. 계절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밤에 증가한다라고 하면 뭐 가정 난방 같은 거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 이런 것들을 우리가 1차 오염물질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뭐 자동차가 됐건 가정에서 나오는 난방이 됐건 아니면 공장에서 여러 가지 산업공장에서 나오건 발전소에서 나오건 이렇게 배출되는 물질들을 우리가 직접 배출된다라고 1차 오염물질이라고 얘기를 하고 대표적으로 뭐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뭐 먼지라고 총칭하기도 하고 매연, 일산화탄소 이런 것들 있잖아요. 되셨나요? 그리고 대부분 대기 중에서 나오는 배출원에서 나오는 황화수소, 암모니아, 그리고 뭐 질산암모늄, 황산암모늄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질산, 암모늄, NH4, NO3라고 해야 될까? 황산암모늄, 뭐 NH4, 2, SO4 등등등등등. 그리고 우리가 이런 그 배출원 같은 데에서 연료 같은 거를 태우거나 연소를 하잖아요. 뭐 플라스틱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하다못해 플라스틱 샤프 같은 거 만들려고 하면 플라스틱은 열에 잘 녹잖아요. 열에 뭐 잘 녹는 플라스틱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모양을 만들 때 열을 가해야 되잖아. 그러려면 연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 연소하는 과정에서 질소 같은 것들이 나와요. 질소 산화물이 NO 같은 거 나오거든요. 이런 것도 1차 오염물질이에요. 이해 가시나요? NO는 1차 오염물질. 근데 이 NO는 되게 불안정해요.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NO는 되게 불안정해가지고 가만히 안 있으려고 그래. 자꾸 다른 애들을 붙잡으려고 해요. 우리가 안정하면 딱 하고 서 있겠지만 불안정하면 뭔가 자꾸 이렇게 기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물질하고 자꾸 반응을 하려고 해서 NO가 배출원에서 만약에 NO가 나왔다라고 하면 얘는 나오자마자 주변에 있는 산소랑 들러붙어가지고 NO2로 산화가 되거든요. 그럼 보세요. NO라는 건 배출원에서 직접 나왔으니까 1차 오염물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얘네가 나와가지고 NO2로 나오기도 하네? 근데 배출원에서 산화가 많이 돼가지고 NO2로 나오기도 해요. 그 얘네들은 직접 배출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얘네가 공기 중에서 다른 것들과 반응을 해가지고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얘네들을 1, 2차 오염물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1, 2차 오염물질의 대표적인 게 녹스, 속스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뭐 1차 오염물질에 녹스 들어가기도 한다. 2차 오염물질에도 들어가기도 한다. 그래서 얘네들을 묶어가지고 1, 2차 오염물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직접 배출되거나 아니면 1차 오염물질끼리 반응해서 생성하거나 그래서 1, 2차 오염물질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 그럼 2차 오염물질 좀 정리해볼까요? 2차 오염물질 같은 경우에는 1차 오염물질 간의 어떤 상호작용, 광화학 반응에 의해서 생기는 거고 보통 얘네들은 광학 반응에 의해서 생기는 대기오염물질을 우리가 많이 다루기 때문에 빛이 있어야 되고 보통 낮에 증가한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광학 반응에 의해서 생성된 대표적인 2차 오염물질이 옥시던트라고 하는 광학 산화물이거든요. 걔네들이 낮에 증가해요. 됐죠?
낮에 증가하는 이유는 아침에 1차 오염물질 나오면 걔네들이 화학 반응해서 햇빛을 받아야, 그쵸? 햇빛을 받아야 2차 오염물질이 생기기 때문에 낮에 증가를 하는 거고, 보통 옥시던트를 예를 들면 낮 오후 2시에 최대예요. 오후 2시에 최대 농도를 가지고 그 다음에 오후 3시, 4시 되면 이 양이 줄어들어요. 왜? 해가 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후 2시에 최대값을 치고 그 다음에 오후 4시, 5시 경우로 넘어가면은 이 농도는 점점 낮아진다라고 보시는 거죠. 정리되시죠? 광학 반응은 햇빛이 있어야 되니까. 광화학 반응에서 이용하는, 광학 반응이 일어나는 물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광학 반응에서 이용하는 햇빛은 자외선과 가시광선이거든요. 근데 모든 파장을 다 이용하는 건 아니고, 자외선 중에서는 장파 영역, 가시광선 영역에서는 이제 단파 영역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2차 오염물질이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은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대표적인 물질들은 뭐냐면, 오존, 그 다음에 얘 오존이에요. 펜, CH3COOONO2 화학식 외워두셔야 돼요. 암기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펜보다 이 얘네들이 이제 연쇄적인 화학 반응에 의해서 오존이 생겼는데 오존에 NO가 붙었어. 그럼 펜이 형성되고, 거기에 또 뭐가 붙었어. 그럼 PBGN이라고 하는 게 형성되고, 뭐 연쇄적인 반응으로 생성되는 것들이 많은데, 펜보다 독성이 한 뭐 적어도 100배? 뭐 이렇게 강한, 1000배. 1000배 정도 강한 1000배 정도 강한 게 PBGN이라고 하는 물질인데, PBGN은 C2H5COOONO2 작용기가 비슷해서 생긴 거는 비슷한데, 여기 보시면 펜 같은 경우에는 CH3COONO2, PBGN은 C2H5COONO2 이렇게 해서 화학식 알아두시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아크롤레인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CH2CHCHO 그 다음에 염화나이트로실이라고 해가지고 NOCl 이런 등등등등등등등의 여러 가지 물질들이 1차 오염물질들이 반응을 해가지고 생성되는 2차 오염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 써드리지는 않았지만 대표적인 것들, 대기에서 좀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만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1, 2차 오염물질은 제가 대표적인 거 설명드렸으니까 속스, 녹스, 플러스 여기다가 또 뭐 알아두시냐면 포르말데하이드. 포르말데하이드 HCHO예요. 요즘에는 폼알데하이드라고도 하니까 참고하시고, 케톤, 유기산 이런 것들이 1차 오염물질 겸 2차 오염물질이라고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그래서 대기오염물질을 분류를 할 때 생성 과정에 따라 분류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법적 기준, 요 생성 과정에 따라 법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류 구분을 하기는 해요. 구급 시험 문제에서 거의 안 나와요. 혹시나 뭐 연구사라든지 조금 급수가 높은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만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규제라고 했는데, 법적으로 얘네들을 관리를 하기 위한 구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리를 하기 위한 분류를 보면, 규제를 위해서는 첫 번째로 기준성 오염물질이 있고요. 두 번째는 비기준성 오염물질. 기준성 오염물질 같은 경우에는 교재에 써놨지만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특정 농도,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5라는 수치를 적어놓은 거예요. 5ppm을 기준을 잡아놨다 그랬을 때 5ppm을 넘지 않으면 사람한테 영향을 크게 미치지도 않고, 건강상, 재산상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기준성 오염물질이라고 해요. 근데 비기준성 오염물질은 얘네에 비해서는 특정 농도라고 하기까지가 조금 아주 소량만 있어도 되게 유독한 애들 있죠. 그 유해한 대기오염물질, 이런 물질들을 우리가 비기준성 물질이라고 법적으로 규제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분류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준성 오염물질 같은 경우에 요즘에는 이제 좀 선진국이라고 하면 기준성 오염물질은 법제화로 돼서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한 농도 이상만 아니면 영향을 그렇게 끼치지 않으니까 그 정도로만 우리가 관리하면 돼 라고 하는 뭐 속스라든지 일산탄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준성 오염물질이라고 보는 거고, 소량만 있어도 유해한 물질 같은 것들은 우리가 비기준성 오염물질로 해가지고 조금 더 좀 선진국, 환경에 좀 관심이 더 많은 그런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기준성 오염물질은 지금 관리를 잘 하고 있으니까 비기준성 오염물질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저런 물질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에 조금 더 이제 좀 초점을 맞추고 있죠. 포커스를 그쪽으로 맞추고 있죠. 그래서 기준성 오염물질이 있고 비기준성 오염물질이 있다. 그래서 기준성 오염물질은 건강상 영향을 미치는 물질과 재산상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속스, 녹스, 일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이게 기준성 오염물질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비기준성 오염물질 같은 경우에는 독성을 끼치는 물질이냐, 독성 오염물질, 그 다음에 위해성 끼치는 물질이냐, 그래서 위해한 물질이냐, 위해성 물질. 우리가 보통 되게 소량 있는데도 유해한 물질이다. 유해 대기 오염물질, 특정 대기 오염물질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독성이 있느냐, 유해성이 있느냐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위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유해한 물질이라는 거기 때문에 유해 대기 오염물질에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그 물질들은 모두는 아니지만 대표적인 유해한 대기오염 물질들은 독성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독성. 사람한테 독을 나타내기도 하고 생태 독성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뭐 어떤 물질들은 다 100%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물질은 잘 없어지지도 않아요. 없어져서 확산이라도 잘 되면은 이 지역의 대기오염을 조금 낮출 텐데 잘 없어지지도 않고 자꾸 축적되고 잔류해요. 그래서 축적성도 있고요. 잔류도 하면서 생태 독성을 유발하니까 심할 경우에는 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이 되기도 하죠. 이런 여러 가지 영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비기준성 오염물질을 조금 더 우리가 더 법적으로 규제를 하기 위해서 하긴 하지만 모든 물질들을 규제하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기준성 오염물질, 비기준성 오염물질, 근데 요즘에는 이제 보통 뭐 독성이나 발암성, 생태 독성을 가지고 있는 비기준성 오염물질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처리를 하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배출량이 많은 걸 먼저 제어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법제적인 어떤 관리를 위해서 분류를 하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그 다음에 마지막 대기오염 물질의 분류 마지막 크기, 뭐 상태. 여기는 이제 조금 이따 제가 세분화해서 다시 한번 볼 텐데 상태에 따라서 입자야, 가스야. 입자상이라고 할게요. 입자 상태의 물질이냐, 가스 상태의 물질이냐. 우리가 어떤 물질의 상태를 3상이라고 하잖아요. 세 가지 상태 뭐 있지? 고액기 이렇게 나누죠. 고체, 액체, 기체. 그러면 가스가 기체니까 이는 기체 상태의 물질을 말하는 거고 고체로 존재하거나 액체로 존재하는 경우에 입자상 물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경우는 고체랑 액체가 막 섞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체 입자들도 눈에 보이는 그런 먼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고체 입자들이 막 공기 중에 떠다닌다, 아니면 뭐 물방울이라든지 그런 액체 형태의 그런 입자들이 공기 중에 떠다닌다, 이런 것들은 다 입자성 물질이고요. 얘네들을 흔히 이렇게 묶어가지고 에어로졸이라고도 하고요. 아니면은 큰 범주로 정확하게 딱딱딱 짚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얘네 다 분진이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입자상 물질이 고체 물질들 같은 것들만 있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뭐 파티큘레이트라고 하기도 하고 분진이라고도 하고 입자상 물질이라고도 부르고 고체 액체 상태가 떠있는 상태니까 에어로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되게 부르는 명칭들은 다양하다라고 보는데 그냥 여러분들은 입자상 물질은 고체 상태도 있고 액체 상태도 있고 얘네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도 있구나 이렇게 봐두시면 되죠. 쟤네를 조금 있다가 잠시 쉬었다가 다시 그 대기오염 물질의 분류를 한 번만 확인을 하고 입자상 물질을 또 다시 어떻게 분류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잠시 쉬었다 할게요.